네,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저희 크리벳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데이터 워크숍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팁 데이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 고용 패널이라고 부르고요. 저희가 킵이라고 부릅니다. 킵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킵2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진입, 그리고 초기 경력 형성 과정을 장기간 추적하는 패널 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가 어떤 목적으로 구축되었고, 어떻게 표본 설계가 되었고, 어떻게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특징을 이해해야지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킵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패널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직능연에서 킵을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었던 배경에는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를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교육 정책과 청년 고용 정책 수립에 활용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연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킵2는 킵1의 후속 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킵1 조사는 2004년부터 약 10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추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지금 2004년 이후로 지금 상당히 많이 교육 환경이 변화했고 고용 시장이 변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2016년 킵2가 시작이 되었고, 킵2는 단순히 새로운 학생들을 패널 대상으로 삼은 것뿐만 아니라 이 변화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청년 세대가 어떤 경로를 거쳐 성장하는지를 보기 위해 새로운 코호트로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킵2의 표본은 전국 단위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표본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이고요. 일반고뿐 아니라 자율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외국어고, 과학고 등 다양한 학교 유형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은 3단계 층화 짐락 추출 방법을 사용해서 체계적으로 표집을 하였고요. 먼저 학교를 추출한 다음에 학교 안에서 학급을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학급 내에서 학생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샘플링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서 전국의 그 학생들을 대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층을 이루었다. 그래서 분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표본 설계를 잘 활용해서 분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들도 아시면 좋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1차 년도 가장 먼저 저희가 약간의 그 패널이 잃어버리는 것은 종단 조사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차 년도에 저희가 타겟했던 학생들은 1,558명입니다. 지역별로 전국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학교 유형마다 어떻게 체계적으로 표집이 되었는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차 년도에는 학생조사뿐만 아니라 보호자 학교 담임교사 조사도 함께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맥락까지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층 자료를 통해서 개인 수준 분석뿐만 아니라 학교나 가정 환경의 영향까지 함께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킵2의 가장 큰 특징이 이렇게 종단적으로 데이터를 조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동일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대학을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하고 또 현재는 대부분의 그 초기에
조사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지금은 대부분 초기 노동시장에 진입한 상태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학생이 처음 참여한 코호트들의 특성이 어떻게 지금 10년 동안 변화했는지를 정교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9차년도 조사 자료까지 공개를 해 드리는 거인데요. 이제 9차년도 각각의 차수마다 저희가 추적 조사를 한 학생들의 생애 과업이 달라지고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사 내용이 약간씩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8차년도, 9차년도에서는 조금 더 AI 활용이라든지 디지털 활용 수준, 그리고 9차년도 올해 이제 이 데이터 워크숍과 학술대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9차년도 데이터를 먼저 받아보게 되실 텐데요. 9차년도에는 이제 조금 더 성인의 생애 단계에 있어서 박사과정, 결혼, 출산, 그리고 가치관, 경력, 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항들을 조금 추가하고 변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팁2에서 제공하는 가중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년도에는 이제 학교와 학생의 횡단면 가중치가 제공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2차년도 이후에는 패널 탈락을 보정한 종단면 가중치가 함께 제공이 됩니다. 이 가중치를 활용하는 것은 지금 연구하시는 연구 주제에 따라서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공개되는 이제 9차년도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완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차년도에 처음 타겟을 했던 것은 1,558명이었는데요. 이 중에 9차년도에서는 유효 표본 8,675명 가운데 7,446명으로 조사가 성공해서 약 85.8%의 조사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1차년도에 그 학생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유형별로 얼만큼이 남았는지를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9차년도 데이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학생 중심의 설문이라기보다 성인 중심으로 설문이 전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이제는 대부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문 역시 이들의 생애 단계에 맞게 개편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경력 이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문항을 개선하였고, 결혼과 출산, 가치관 등 성인기의 중요한 생애 전환 경험도 새롭게 문항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항들을 참고하여서 좀 새로운 연구들이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제 파워포인트에 정리를 했으니까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차년도에 박사과정 관련 문항들이 조금 세부적으로 추가가 되었다라는 것과 결혼, 출산 관련해서 신규 문항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획 문항으로 월드 밸류 서베이에서 이제 가치관에 대한 설베이 문항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킵2를 분석하실 때 이제 몇 가지 유의사항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 혹은 종단 데이터를 분석할 때에 유념하셔야 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패널 데이터나 종단 데이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표본 설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3단계 층화 즙납 추출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복합 표본 설계를 반영해서 분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층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유념하셔서 분석을 하셔야 할 거고요. 패널 탈락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이다 보니까 이제 이 패널 탈락을 고려해서 대표성을 잘 유지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결측치 역시 이제 패널 탈락과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문항에서 결측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문항마다 있는 결측치들 역시 잘 처리를 해서 분석을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또 성별과 군 복무 효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차수에서는 이제 남학생들의 공백이 많이 발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유념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킵2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원의 장수하 박사님께서 HCCP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적자본 기업 패널 조사 데이터 설명을 진행할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장수아입니다.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소개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조사 설계, 조사 결과, 그다음에 설문 구성 간단하게 훑어본 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제공드리는 자료 어떻게 읽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적자본 기업 패널 조사는 국가에서 승인받은 승인 통계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조사의 목적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횡단 및 종단 혼합 패널 자료를 구축해서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이랑 관리 실태, 그다음에 그 숙련 형성의 과정을 밝히는 게 목적입니다. 조사 연역은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1차 같은 경우에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경년으로 조사해서 총 7차까지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2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매년 단위로 조사해서 올해 6차년도 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공개될 데이터는 5차년도 조사에 해당을 하고 2024년에는 저희가 좀 불가피한 상황으로 조사를 실시를 하지 못해서 2005년에 5차년도 조사 진행할 때 부가조사 형태로 회고조사한 바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CCP의 특장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단위 조사라는 점입니다. 보통 인적자원 개발이랑 관리가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업장 조사가 아니라 기업 본사의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이 데이터가 조금 더 현실을 잘 반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관리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1차 웨이브랑 2차 웨이브도 약간의 연결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연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과 근로자를 연계해서 본다는 점입니다. 저희 패널 기업의 근로자도 함께 매칭해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이 실제 근로자의 인적 자본 축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별도로 제공해 드리는 재무 자료, 특허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적 자원 개발 관리 노력이 실제로 근로자의 인적 자본 축적 수준과 기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조사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1차랑 2차가 사실 많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설계를 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1차 년도에는 이제 경년 단위로 조사하던 거를 이제 매년 단위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게 가장 큰 변동 사항이고요. 표집 방식의 경우에는 이제 산업이랑 기업 규모 고려해 가지고 층화 추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실 부분이 저희가 사실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고 이 인적 자원 개발이랑 관리가 좀 의미가 있을 만한 6개 산업, 그다음에 이런 제도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될 만한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를 분석을 하실 때도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2차 년도 웨이브를 설계를 할 때 HCCP 1 차에서 좀 연속적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을 최우선적으로 포섭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3 차에서 이제 7차 년도 연속 참여했던 기업들 대상으로 했었고, 그중에서 한 170여 개 정도가 이제 2차 웨이브까지 넘어와서 조사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근로자 조사의 경우에는 1차 때는 저희가 이제 팀 단위로 진행을 하면서 팀장과 팀원으로 또 조사를 나눠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식이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인사 업무를 하시는 분의 어떤 협조가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횡단면 조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점들이 좀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2차 웨이브 때는 개통 추출을 진행을 하고 제한적으로나마 패널화를 추진을 해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1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차수 기준으로 뭐 90% 전후의 유지율을 보였는데요. 3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국 표준산업 분류 체계가 크게 한번 변동이 있으면서 저희 그 패널에서 탈락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때가 조금 수치가 낮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패널을 따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1차, 2차 거를 포함하지 않고 보통 이제 3차에서부터 7차까지 연속 조사된 기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2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뭐 비슷하게 90% 전후의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5차 년도부터는 이제 목표 표본 수가 이제 500개 기업에서 450개로 조정이 되면서 약간 유지율이 하락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차 웨이브 참여 기업 중에 2차 웨이브까지 참여하게 된 기업이 저희 이제 1차 웨이브 3에서 4차 연속 패널 기업, 그다음에 그 외에 1차 웨이브에 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기업들 포함해서 260여 개가 이제 처음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까지 참여하고 계시는 기업들이 이제 200개 이상 유지가 되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정말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운 기간에 어떤 변화를 보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설문 구성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웨이브, 2차 웨이브 모두 크게 경영 일반, 인력 현황, 그다음에 HRD, HRM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제 내용상 조금 오래됐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뭐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는 내용들은 삭제가 되고 이제 2차 웨이브 때는 조금 정돈이 되었습니다. 조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이제 경련 조사로 하면서 굉장히 긴 설문지를 제공을 드리다가 이제 매년 조사로 바뀌면서 요 설문 응답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공통 문항, 그다음에 이제 홀수 차수 문항, 짝수 차수 문항 구분해서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자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1차 웨이브 때 이제 팀장용, 그다음에 팀원용 구분해서 원래 제공이 되었었는데 2차 웨이브 때는 요 내용들이 다 통합이 돼서 하나의 내용으로 단일 설문지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실제로 저희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셨을 때 어떤 자료들을 보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고요. 무료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정보 입력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이 가능하시고, 저희가 이제 재무자료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득이하게 유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유료 자료까지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해서 전송을 하시면 저희 대표 메일로 접수가 되고 입금 확인한 다음에 따로 이메일로 제공드리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제 유료는 빼고 일단 무료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셨을 때 이런 폴더 구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HCCP1, 그다음에 HCCP2로 크게 폴더가 나뉘어져 있고 그 아래 이제 설문지 레이아웃 같은 어떤 데이터를 읽는 데 필요한 참고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의 데이터들이 이제 쭉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자체는 이제 기업 데이터, 저희가 헤드라고 보통 이제 앞에 머릿말을 붙이고 있고요. 근로자 데이터, 워크라고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자료로서 이제 재무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특허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한 유형의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제 횡단면 자료로서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열어서 실제로 보시면 요 기업 패널에 이제 아이디가 존재합니다. 이 아이디가 이제 다른 데이터들이랑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키 변수가 되고요. 아이디는 기업 본사 아이디, 근로자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두 아이디가 결합된 세 가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랑 2차 웨이브 간의 연속성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1차 웨이브 때 참여했던 기업의 경우에는 2차에도 동일한 아이디가 부여가 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2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조사도 일부 패널화가 되어 있어서 같은 아이디가 부여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추정을 하시고 분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문항 자체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코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 본사 설문인지 근로자 설문인지 조사 연도 어떻게 되는지 설문 파트, 설문 파트 내 영역, 문항 번호, 문항 내 순서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어떤 요 규칙을 갖고 있는 문항은 이제 동일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외에도 사용자 지침서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 레이아웃 같이 이제 데이터를 읽으시는 데 좀 필요한 자료들을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용자 지침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HCCP1이랑 HCCP2를 통합해서 하나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뭐 거의 이제 모든 것을 총망라한 조사 설계, 모집단, 표본, 조사 결과 등에 대해서 이제 총망라가 된 매뉴얼 같은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각 문항마다 이제 어떻게 코드가 부여가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각 조사 이제 선택지랑 그다음에 척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열어보시게 될 게 요 레이아웃 파일일 것 같은데요. 레이아웃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시면 저희가 이제 1 차에서부터 현재 기준으로는 4 차까지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따로 이제 시트를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각 조사 차수마다 이제 횡단면 시트가 별도로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웨이브에 한해서 저희가 따로 또 코드북을 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차 웨이브 때 근로자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따로 이제 대학교명과 학과명을 받았던 고 시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거에 대한 코드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2차 웨이브 때는 더 이상 수집하고 있지 않은 정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요런 자료를 따로 드리지는 않고 사실상 이제 레이아웃이 모든 기능을 다 이제 흡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활용 시 유의사항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도 좀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24년 저희 본조사를 미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차 년도 부가조사로서 2024년도 이제 공통문항을 회고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이게 그 5차 년도 본조사에 참여했던 모든 기업이 다 응답을 해 주시지는 않아서 활용하실 때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마다 실제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제도랑 또 실제 이제 관행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할 때 고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필요하시고요. 저희가 뭐 패널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문항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이제 척도나 이런 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변수여도 척도가 변경한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아웃이랑 그다음에 저희 사용자 지침서의 이 개정 영역 같은 것들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결측치나 특수 코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인지하고서 데이터 열어 보시면 데이터 확인하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HCCP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피약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 2주기 조사에 대해서 피약이 어떤 조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연구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데이터 구조와 주요 변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분석 과정에서 어떠한 것을 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약은 OECD에서 실시하는 국제 성인 역량 조사라고 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피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피사의 경우에는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인지적 역량에 대해서 측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피약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실제 성인의 역량을 측정하는 조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조사 대상은 각 국가에 거주하는 만 16에서 65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주기 결과는 2013년에 발표되었고 2주기는 원래 23년에 발표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24년에 결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지적 평가라고 해서 이제 정의된 바로는 핵심 정보 처리 스킬, 얼마나 언어와 수적인 그런 정보를 잘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정답이 있는 것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역량이라고 하면은 자기보고식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학 같은 경우에서는 피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정답이 있는 것을 풀어서 점수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큰 부분으로는 배경 설문이 아주 간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굉장히 면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조사원에 의해서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꽤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 31개 나라에 16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수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6,200여 명 정도가 조사에 참여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국가는 다음과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사가 실행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2020년 등록 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이제 표본을 설계를 하고 그 표본에 따라서 어 저 그 샘플링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9월에서 11월까지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피약의 테크니컬 리포트 기술 보고서에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인지적 평가라는 것이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어떤 것을 평가하는 건지 그리고 배경 설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평가했는지를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평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지적 평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있는 정보 처리 역량을 정보 처리 스킬을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적응적 문제 해결력 이 세 개의 영역에 따라서 평가를 했습니다. 각 영역별 점수는 0점에서 500점 사이에 분포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내용도 꼼꼼하게 잘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경 설문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그 조사원이 면담을 통해서 인적 특성, 교육 훈련, 고용 근무 이력 뭐 등과 같이 그 한 개인의 배경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적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언어 글로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얼마나 잘 접근하고 이해하고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리력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흔히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 수학 문제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푸는지가 아니라 수학적인 과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얼마나 잘 접근하고 활용하고 비판적으로 추론하는지를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응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 1 주기에는 디지털 맥락에서의 문제 해결력이었고 2 주기에는 적응적 문제 해결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인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1 주기와 2 주기를 비교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적응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정의된 바로는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역동적인 상황에서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지적, 메타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이다라고 정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에 대한 샘플 문항 등이 이제 피약 페이지에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페이지들을 잘 참고해서 OECD 피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주기에서 이제 평가가 된 1 주기도 거의 마찬가지인데요. 적응적 평가가 적용된 방식을 간단히 이제 도식화하여서 나타냈습니다. 피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 문항을 모든 응답자들이 똑같은 개수의 문항을 풀어서 정답률로 점수가 나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가 처음부터 이제 동일한 문항을 푸는 게 아니라 초기 문항에 대한 수행 결과에 따라서 이후에 주어지는 문항 세트가 달라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혹시 토플이나 GRE 같은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이 방식에 조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도식에 나와 있는 대로 문제를 배치 문항을 통해서 풀게 되고 이 수행 수준에 따라서 경로가 나뉩니다. 그래서 고득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고 만약에 굉장히 기초적인 문제도 틀리는 경우에는 기초 능력 조사라고 해서 아주 간단한 수준의 정보 처리를 하는 문항을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학의 점수는 그래서 뭐 단순하게 시험 점수를 의미를 하지 않습니다.
피학에서 점수를 몇 점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어떤 점수 수치라는 것이 나왔을 때에는 그 점수 수준에 해당하는 과제를 혹은 문제를 67%의 확률로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문항에 그 난이도가 있고 그 난이도를 맞추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점수는 능력 수준이라는 레벨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수준이라는 것이 국제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수준을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1 수준 미만부터 4 수준까지 해서 5 수준까지 있습니다. 사실 5 수준이 굉장히 작은 퍼센트만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총 6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지고요. 적응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에는 1 수준 미만부터 4 수준까지 총 5 개의 수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저역량 혹은 저성취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1 수준과 1 수준 미만 수준인 이 2개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들, 집단을 일컫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고성취자의 경우에는 4 수준과 5 수준을 합해서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피약의 데이터 레이아웃과 이제 변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약은 데이터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은 OECD 피약 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정보 정도만 입력을 하면 연구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만 쓰시면 국제 데이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PUF라고 하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데이터도 받을 수가 있는데 모든 변인에 대한 모든 값들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소득의 그 러우 값은 공개가 된 것이 아니라 구간값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제 국제 데이터 외에 국가마다 이제 데이터를 어 공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마이크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변이는 연령에 대해서 지금 PUF에는 구간 변인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연속 변인으로 공개를 하고 있고 소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속 변인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연구 목적이 있어야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각 국가마다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리스트 오브 미싱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하나 공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 국가마다 어떤 변인들이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확인을 하시면 이제 국제 비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데이터를 받는 화면에 가시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이제 원하시는 데이터 유형별로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각각의 참여국 약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PUF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구조를 대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경 설문이 쭉 있고요. 배경 설문은 A부터 J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알파벳으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알파벳이 의미하는 것은 큰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에는 교육 훈련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C 같은 경우는 고용 상태나 근무 이력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적 평가의 척도 점수라고 나중에 이제 제가 후반에 플라지블 밸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지적 평가 결과의 그 점수는 각 영역마다 10 개의 점수로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 같은 경우에는 PV, RIT 1 부터 10 까지의 값을 사용해서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A부터 J까지는 각각의 이제 범주에 따라서 변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보면 뭐 AG라든지 뭐 ISCO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용어로 나와 있는 것들은 파생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OECD에서 A부터 J까지의 그 러우 값을 이용해서 좀 유용하게 쓰이는 파생 변수들을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확인을 하셔서 이 변수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희가 업데이트 해 드려야 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한국 데이터에 있어서 소득 변수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OECD에 요청을 해서 데이터가 잘못된 것들을 조금 고쳤고요. 주로 화폐 단위가 혼동되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을 그 데이터에서 확인을 해서 비교를 해서 틀린 부분들을 잡아내는 식으로 이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수정된 변수들은 이 변수들로 지금 이게 세 가지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도 정확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고도 이스라엘 데이터가 비슷하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좀 자주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피약 관련된 정보 같은 경우에는 OECD 피약 홈페이지의 데이터 앤 메소돌로지 탭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약 KR 이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데이터 내에 소득 변인이 시급부터 연봉까지 조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것은 시급으로 보고가 되었고 어떤 것은 연봉으로 보고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파생해서 다른 변수를 만드시고 싶으면 연구자가 좀 직접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보고서에 이러한 것에 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약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정보만 입력을 하시면 기초적인 데이터는 기초적인 게 아니라 거의 웬만한 게 들어가 있고요. 소득과 연령의 연속 변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조금 수월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IDE라는 또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아주 기초적인 기술 통계 같은 것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과 스테이터를 분석하는 것은 이제 GitHub에서 확인을 하셔서 좀 참고하셔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페이지에 가면은 피약과 관련된 방대한 분량의 기술 보고서와 분석 매뉴얼 그리고 리더스 컴패니언 등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실 피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피약 데이터가 조금 특이하면서 이제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약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복잡한 표본 설계를 하고 있고 평가 설계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20개의 문항에서 몇 퍼센트를 맞았는지로 정답 점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징을 고려해서 복제 가중치라는 것과 유의 측정 값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복합 표본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피약은 단순하게 무작위 표집을 한 게 아니라 조사구를 선정하고 가구를 선정하고 가구 안에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확률 표집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표본마다 선택될 확률이 서로 다른데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서 표준 오차를 추정하기 위해서 복합 표본 설계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표집 가중치에 있어서
복제 가중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제 제가 지금 가중치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고 파워포인트에 있는 내용으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표집 가중치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부여한 가중치라고 한다면, 이제 복합 가중치라는 게 피학에서는 80개의 복제 가중치, 반복 가중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추정치에 대한 하위 표본의 기여도를 바꿔가면서 반복 생성한 복제 표본 분산을 추정할 수 있도록 한 가중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모델링을 수행을 하실 때 이거를 고려해서, 예를 들어 뭐 스테이터나 R에 있어서 정확한 그 신텍스를 넣어서 분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1주기에는 JRR이라는 잭나이프 방법을 써서 이 반복 가중치를 추정을 하게 하였는데, 2주기에서는 밸런스드 리피티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BRR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석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스테이터나 이런 거를 분석을 하실 때 정확히 BRR 방법으로 분석을 해야지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초기에 제 1주기에 있던 신텍스를 넣어서, 코드를 넣어서 분석을 했다가 좀 오류가 나왔었는데요. 2주기에 맞는 정확한 코드를 넣어서 분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좀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라저블 밸류라고 하는 유의 측정 값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약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정답률에 따라서 몇 개 똑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항 반응 이론에 따라서 척도를 구성해서 응답자의 능력과 문항 특성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이 점수가 나오는 식의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고려해서 이 점수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이걸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심오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학에서는 언어 수리 적응적 문제 해결력 각각에 대해서 10개의 유의 측정 값이라는 것, PB 값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측정 오차를 고려해서 하나의 점수 대신에 여러 개의 가능한 능력 값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10개의 유의 측정 값을 각각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 분석을 하고 통합하는 것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분석 패키지에 있는 코드를 정확하게 짜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의 측정 값을 사용한 분석에 있어서 그 통계치라는 것은 결과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값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통계적 유의함을 분석을 할 때는 분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때 분산은 그 10개 값의 단순 평균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식으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반드시 이 10개의 유의 측정 값이 들어가서 분산을 계산을 한 다음에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유의 측정 값의 단순 평균이나 하나의 값을 보고하는 방법은 지양하셔야 되고 하지 말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값이 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때는 반드시 측정 분산과 표본 분산을 결합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피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에 있어서 좀 설계되는 부분에서부터 조금 그 면밀함을 더하기 위해서 설계된 부분이 조금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 유의 측정 값이라든지 아니면 80개의 반복 그 BRR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복제 가중치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분석을 하셔야겠습니다.